한해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이게 부끄럽고요. 또 우리 김영기 교수님은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도 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뵈니 참 우리 제자들이 상당히 그 따라가는 제자로서는 우리가 큰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더더욱이나 이번에 제가 특강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공부를 시키시려고 작심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청명간이처럼 많이 그 좁은 분야를 파고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남명선생 뭐 그냥 제가 뭐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를 했겠습니까마는 조금 보다가 보니까 야, 지방자치 하는 사람이 남명선생을 알지 않고는 진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했다고 하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처음에 제목을 제가 받았을 때는 이 지방자치 분야를 한번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도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갈 길을 한번 더듬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남명 선생을 읽다가 보니까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남명 아카데미인데 여기가 명색이 그래서 남명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를 다시 재조명해야 되겠다.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지방자치 관점에서 남명 선생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런 의견이 있구나.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분들이 의견을 또 추가하고 더하고 하면은 우리 남명 선생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들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좀 깊이 있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 끝나고 나서 질문 받게 되면 물론 질문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시간 관계상 또 질문 안 하고 넘어가고 이럴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제가 끊어서 질문을 받으면서 토론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대학의 수업 시간에는 75분 동안 수업하는데 딱 35분만 합니다. 제가 35분만 딱 강의하고 PPT 만들어 가서 강의하고 나머지는 그 질의 응답이고 토론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여러분들은 토론 안 하시면은 제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만 학생들한테는 토론 하나당 1점입니다. 그다음에 토론이 아니라 질문 하나당 1점이고요. 토론 하나당 2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토론을 안 할 수가 없고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질문을 못하는 학생들이 하다 항의를 해서 제가 카톡도 열어주고 LMS도 열어주고 그 메일도 열어주면 밤새도록 옵니다. 밤새도록 공부하다가 또 의문하면 오고 이래서 야 이거 제가 이거 좀 귀찮고 힘들어서 이거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누가 그 제주대 교수가 15년간 강의 평가할 때마다 15년 연속 1등 한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제가 고충을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교수가 시달리는 만큼, 힘든 만큼 학생들은 만족하고 학생들은 좋아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힘들어도 이걸 계속 밀고 가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질문 안 하면 또 안 되니까요. 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얼마나 이게 제가 깊이 있게 재밌게 풀어낼지 참, 저 스스로도 좀 믿기 어려운데요. 제가 아무튼 용기를 내봤습니다. 제가 남명에서 지방자치의 길을 찾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남명 선생의 이론이 뭘까? 제가 그 김영기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남명 이론은 태계 이황이나 율곡 이이하고 어떻게 다를까? 한마디로 딱 어떻게 말하면은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걸 전번에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교과서에 수로 가려면은 이게 이론론, 이게 이원론처럼 남명이론은 뭐 경이론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탁 특징을 잡아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이와 이황과 남명 선생은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남명 이제 조식 선생 그 글도 읽어보고 제가 뭐 다 읽어봤겠습니까만 읽어보고 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좌측 그림을 보면은 이제 말이 있고 기수가 이제 말을 몰고 가지 않습니까? 이걸 현상을 보고 어, 태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말은 기라는 거죠. 기. 말은 움직이는 기, 현상이라는 이거죠. 그러면 기를 움직이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리가 이 아니겠습니까? 기수는 이성을 가진 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하고 기하고는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황 선생은. 그러면은 이가 시킨 대로 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모는 대로 기수가 모는 대로 가기 때문에 이의 컨트롤 하에서 기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윤론이지만은 이위에 이게 이윤론이죠. 근데 율곡 이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한다고. 결국에는 비이론론이라는 거죠. 어차피 기가 뭐 작동을 했든 어쨌든 움직이는 놈은 어떻게 기라는 거죠. 말이 움직이고 말을 움직이게 만드는 밑에서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말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기는 우리가 그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기밖에 없다. 그럼 이는 어떻게? 기를 움직이게 만든 근본 원리거나 작동을 시킨 것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는. 기 중심의 이게 이런 논이다. 이게 그 주기론이라고 그러고 주리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럼 남명조시 선생이 이 현상을 보고 어떻게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 제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아니, 말을 몰고 기수가 말을 컨트롤해서 가든, 기 중심으로 가든, 네가 주도해서 가든,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이 말이, 이 기수가 뭐하러 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냐, 이게. 어? 경주 뭐 산보 나들이 가느냐? 아니면 뭐 싸움하기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분은. 어? 실제로 나라가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에 있으면 이 몰고 가서 그걸 구하는 현장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뭐 어떻게 어디에 가든 간에 기가 중요하고 이가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이 그림을 하나 삽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를 보면 난맹 이론을 먼저 간단히 보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난맹스색이라면은 난맹 이론에 입각하면 한다면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또 난맹 선생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처방을 내렸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자, 주자의 승리학. 이거 뭐 여러분들은 뭐 난명 이론 그러면은 뭐 저보다 더 훨씬 많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자의 승리학에서 출발했다는 걸 아시기로. 마음이라는 게 성하고 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주자의 기본 생각이지 않습니까? 심통 성정 이론. 마음은 성과 정을 통할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성이 곧 리다. 성중 리. 그 성리학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 성이라는 게 리가 가장 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이고 목표니까 성이 곧 리다. 이렇게 보는 게 성리학인데 성은 이제 이분 말씀은 순수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눠지가 있다. 정은 우리가 말하는 사단과 칠정으로 감정, 인간이 감정이니까 감정으로 이루어지고 성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인이예지처럼 아주 도덕적인 그 이상적인 인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기질지성도 좀 포함되어 있다. 인간에 또 욕망이 있고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섞여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게 이 주자의 이론인데 이 주자의 이론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좀 진일보했죠. 사칠 논쟁이 거쳐지고 이윤론이 이윤론이 이렇게 논쟁을 거치면서 주자 이론보다 좀 한 걸음 나간 게 이제 우리나라 이황과 이태계의 이론이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주자의 승리학을 왜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냐면은 요 주리론하고 주기론을 우리가 좀 대비시켜 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건데요. 태계의 주리론은 아까 말씀드린 이 정을 둘러싸고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성에 대해서는 뭐 논쟁이 없고요. 감정을 두고 이제 논쟁이 생기는데 태계 이황은 이 정이라는 게 사단 칠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연히 사단이라는 것은 인이 예지신의 단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호지심 뭐 십이지심처럼 단서가 되니까 요게 이가 발현된 거다. 이가 발현된 게 사단이고 기가 발현된 게 칠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윤론으로 나눠지가 있는데 리 중심의 이게 이윤론이죠. 정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율곡 이 선생의 주기론입니다. 사단, 칠정 다 기가 발현된 거라고. 사단이든 칠정이든 다 기가 발현된 것이고
리는 비발이다. 발현되지는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어느 이론이 일견 좀 타당해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응? 저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주 현상하고 뭐 심성 이론하고 뭐 다 연결이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분은 차분하게 앉아 있는 걸 보니까 나타난 기로 볼 때 좀 침착하고 예의 바르고 사력 있고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분이 이성적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까? 나타난 기를 보고 제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분은 나타난 기로 볼 때 내면에 이성이 엄청나게 잘 작용하고 있고 기를 잘 컨트롤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추측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가 발현된 건 안 보이잖아요. 그럼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 기 아닙니까? 그 현상이. 그러면 그 기 현상을 보고 우리가 또 어떻게 추측합니까? 아, 지구 자전의 원리라는 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 거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는 기가 나타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리고, 어? 그거 일어나게 만드는 핵심적인 동작 원리다 이거지. 그 아까 이분이 아주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볼 때 이 사람이 나타나는 감정도 잘 안 드러내고 말이야. 다른 사람 10번 화를 내는데 이분은 뭐 거의 화도 안 내고. 그 현상을 보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율곡 선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리는 발현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니까 또 이황 선생은 이렇게 하더라고. 이 발자 이게 그 나타난다, 발현된다 이거보다는 작용한다는 발자로 또 쓴다는 거예요. 발현된다 할 때가 나타나게 만드는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일 때는 아마 이렇게 어, 현상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런놈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남명 선생은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니 다른 분들은 주기론 푸는데 우리 남명 선생도 뭐 그런 게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데 저는 주의론이라고 붙였습니다. 어? 주의론이라고 감히 붙여봤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요런 뭐 정을 가지고 뭐 사단이 실정이니 이런 논쟁에서 벗어나서 이게 무슨 소리야? 마음을 마음을 다 수양을 열심히 해서 이성적으로 길을 다 누르는 상태가 되면은 당연히 불의한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실천해 나서는 의가 중요한 것이지 불의를 보면은 해결하려고 나서는 실천 행동이 중요하시지 무슨 맨날 어? 책상머리에 앉아서 논쟁하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하냐. 자기가 다 이성적으로 마음을 다 고쳐 세워서 안쪽으로 내적으로 깊이 수양해서 사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딱 실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지행합일이나 지행합일. 알고 있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합일돼야 된다고 한 것이고 심즉리. 여러분 독일에서 무슨 심리학이 발전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1879년입니다. 그 19세기에 했어요. 우리 남명 선생은 이미 16세기에 심정리, 심리학을 성리학이 아닌 심리학을 주창하셨다니까.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뭡니까 그 제자들이 이걸 만약에 발전시키 갔다면은 아마 심리학이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빨리 발전했을 거예요 아마. 어? 근데 남명 선생이 이렇게 심리학을 주창을 하셨어요. 심정리 아닙니까? 성정리가 아니라는 거죠. 심, 심이 중요하지. 뭐 정 나누는 게 중요하다. 성정은 한 나라 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수양해서 안으로 내적으로 닦아 놓는다면은 이제 의로 가는 거죠. 의. 응? 자, 이분은 이제 경은 공경 음숙 삼관인데 내면 수양을 의미하시거든요. 깊이 있게 내면 수양을 잘하면은 의는 외부의 불인이나 모순 해결을 실천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분. 그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학도 그렇습니다. 응용 학문이거든요. 막 이론적으로 열심히 막 논문도 쓰고 막 이 책 저 책 베껴가고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게 실천 가능성을 담보한 이론이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이론을 정확하게 제시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그럴 겁니다. 교수님들이 아무리 막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이론적 연구가 다양하고 이렇게 해도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이런 갈등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답을 못 내놔요. 그런 거는 원치 않는다. 그건 죽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남백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건 살아있는 공부가 아니다. 여기 경물 취지 이거 대학에 놓아놓은 문구인데 저 이거 이해하려고 저도 무지하게 예를 써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야, 물체에 인격을 부여하는 정도로 깊이 탐구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뭐 글자 그대로는 뜻을 그렇더만, 사물을 깊이 있게 탐구해가는 것을 경물이라고 그러더라고. 응? 경물 같은 걸 굉장히 중시하셨어요, 이분은. 응? 그 다음에 하학 상담. 하학 인사 상담을 천리 그러는데 현장의 민생 문제, 현장의 문제를 깊이 있게 천착하지 않고는 그거는 이치에 도달하기 어렵다. 하늘의 이치는 도달하기 어렵다. 그 먼저 어디에? 우리 민생이나 현장에 있는 문제에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해야만이 그런 이치를 깨닫고 어떤 학문적인 큰 원리를 깨달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의론, 주리론하고 주기론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지만은 이 두 분은 주리론에 이제 한정해서 싸우시고 우리 남명 선생은 또 다른 차원의 하나의 이론을 제시한 분이다. 그 주기론이 아닌가. 의가 주가 된다. 의가. 어? 의 중심으로 이게 연구를 하고 의 중심으로 풀어내야 이거 현장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백성들도 잘 살게 하고 나라도 부강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비를 시켜보면은 태계 선생하고 율곡 선생은 논쟁을 펼치고 주리론, 주기론 논쟁을 했지만 태계 선생은 무조건 리우입니다. 리. 그때 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왕, 중앙대부.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나머지 저 뭐 백성이든 지방이든 이런 것들은 저 하급 하찮은 존재들이고 리에 의해서 다 끌려가는 존재. 리가 잘 중심을 잡고 끌고 가면은 끌려가는 존재다. 이렇게 본 거죠. 그게 이제 중앙집권주의, 중앙우위의 중앙집권론자죠. 지금 우리 지방자치론 관점에서 해석하면. 자, 그러면은 이분 율곡 선생은 뭐냐? 이 주기론입니다. 이 주기론은 중앙지방을 만약에 딱 대비시켜 본다면 이분은 중앙이 그렇게 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지방도 중요하다. 아니, 중앙이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지방도 중요하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지방자치 시대에 비추어 이분이 태어났다면은 단체 자치를 주장했어요. 중앙정부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일부 지방정부에도 권력을 나눠줘서 지방 단위로 권력을 행사하도록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단체 자치. 그 다음에 이분 우리 남병 선생은 주의론인데 민본, 민생 이게 더 중요하다고. 백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날만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장에서 아마 이분이 태어났다면은 주민자치를 강조했을 거예요. 주민이 직접 결정해야 된다. 지금 헌법에도 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민주라는 게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 공화주의가 중요하다. 이분은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공화라는 것은 같이 의논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결정을 하고 통치하자는 게 공화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화주의가 가능합니까? 우리 헌법 만들 때요. 국민투표 붙이게 해놨자. 국민들이 같이 합심해서 만들게 해놨다. 그럼 그걸 존중해야 되잖아. 존중해야 되는데 그걸 존중 안 하고 있다. 지금 누가? 일부 야당 세력들은 안 하고 있죠. 헌법에 중요하게 합의해서 그 당시 합의에 참여는 안 했지만은 합의해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되는데 다수결로 밀어붙인다. 그럼 민주주의는 되겠지만 공화주의는 안 해. 그럼 우리 주민자치는 공화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그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라는 거죠. 우리 남백 선생 입장에서. 그 남백 선생은 민본이고 주민이 중요하다 그랬으면은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야 된다고 판단했었을 것이고 그것이 공화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아니었겠나, 수단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대비시키 볼 수 있다. 중앙집권, 단체자치, 단체자치라는 게 자치단체가 주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고, 주민자치는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난다는 얘기. 우리 김영기 교수님이 뭐 평생 동안 주민 직접 민주주의를 생각하시고 저서를 많이 내시지 않습니까? 어? 주민 발의제, 주민 소환제, 주민 투표제 다 이게 주민 직접 민주주의 3종 세트를 내셨는데 아마 남명 선생이 지금 발생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주민자치를 강조하셨을 거고 한 걸음 더 나간다면은 주민총회제처럼 공화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강조를 하셨을 거예요. 주민총회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까? 주민 전체가 모여서 결정하는 거예요. 공동체 문제를. 그게 공화주의의 작은 축소판이죠, 사실은. 국가 전체 단위로 공화주의를 하기 어려우니까 국민투표 붙여가고 헌법을 만들어 놓고 그 헌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공화주의라고 그러지만 지금은 현장에서는 아주 좁은 단위에서는 주민총회제 자체가 공화주의를 실현하는 길이죠. 아마 그걸 주장해서. 자, 이렇게 보면 남명 선생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를 보면은 이분은 실천하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가 돼 있는 걸 인용을 했는데 이 현장 중심의 실천을 강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그 지방이나 주민한테 권력을 달라, 권한을 내려달라 할 때도 그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내려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분 관점에서 보면 내려줬을 때 잘할 수 있는 그 자치단체에서 잘할 수 있는 그 지역 사회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내려줘야 된다고 강조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2002년부터 이제 연구해서 계속 논문을 쓰고 책에도 실은 게 차등적 분권제도입니다. 차등적 분권제. 이게 대칭적 획일적 분권은 하나의 권한이 있으면 모든 자치단체에 넘겨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라면은 차등적 분권은 잘할 수 있는 자치단체는 넘겨주고 그렇지 않는 자치단체는 중앙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이 이제 차등적 분권제도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고 구체적인 그 외국의 사례라든지 구체적인 그 대안들을 저한테 연구 과제를 줘서 제가 했습니다. 해가 제출했는데 이분이 하필 그 임기가 끝날 때 과제를 줘가지고 못하고 이제 실현이 안 됐습니다. 실현이 안 됐는데 이 남명 선생 같은 차등적 분권을 주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왜 강원특별자치도 뭐 전북특별자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특별자치도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니까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에서 잘할 수 있는 권한을 그 특별법에 담아서 내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내려주냐? 보통 법률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딱 못 받고 있으면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을 못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내려줘야만이 하는데 그 특별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 몇 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런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강원도도 이렇습니다. 시행령 제 몇 조 몇 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넘어간 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하자고 여기저기서 막 난리를 시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북도지사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도지사님, 특별자치도 안 만들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뭐냐? 경북형 권한이양 특별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경북의 반도체라든지 경북의 농업 분야라든지 경북에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에 요구를 해서 그 내용과 관련된 권한을 넘겨줄 수 있는 특별법을 딱 제정해 놓으면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북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안 들으시더라고. 아이 뭐 시행령을 다 바꾸면 되는데 뭘 그렇게 시행령이 다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중앙정부가 어떤 사람들인데 시행령을 바꾸겠습니까? 근데 대통령한테 약속 받아냈다고 큰 소리 치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령 다 바꾸는 건 다음번에 하고 이번에는 기구 정원에 대해서 그 상급 국장 상급국 설치하는 권한만 조례로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그 권한이 넘어가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차등적 지방분권 자치단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자치단체를 넘기자.
또 모든 자치단체에 다 해결적으로 넘겨줄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성과와 현장을 중시했을 것 같아요. 권력 논쟁이 아니다, 이게. 지방에서 더 권력을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중앙에서 기득권을 더 유지할 것인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더 성과를 낼 수 있고, 어디서 문제 해결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민봉과 주민 서비스죠. 어? 자, 조금 더 내려가면 또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실천 중심이다, 이게. 심리학, 실학, 지행합일, 이런 걸 강조하시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를 이런 관점에서 진단을 하면 지금은 주민 없는 행정분권이 대세가 이루어져. 왜? 이거는 권력 싸움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나 권력을 많이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싸움이지 이걸 주민한테 얼마나 권한을 넘겨줄 것인가 별 관심이 없어요. 이분들은. 주민한테 넘겨. 주민 없는 행정분권. 성과 없는 권력개입. 사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그 도지사 중에 한 사람이 그 지방 분권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러더라. 아, 중앙에게 무조건 넘겨달라. 이런 주장보다는 우리가 넘겨받은 권한을 잘 써서 성과를 잘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성과를 잘 내면은 주민들이 벌써 그게 중앙에 할 때보다 지방에 내려오니까 훨씬 성과가 좋네. 그러면은 다른 권한도 좀 넘겨줘야 필요가 있지 않냐? 검토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주민들이 이럽니다. 아이고, 지방에 넘겨줬더니 더 불편하고 더 힘들어. 성과가 없어. 오히려 차라리 중앙에 사는 게 더 할 때가 나았어. 이런 주장을 펼치면 국회의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죠. 아, 주민들한테 지방 분권이 지지를 못 받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지방 분권 하지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왜 그러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정치 분권이나 재정 분권은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죠. 그러나 행정분권은 뭐 하면은 조금씩 해줍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행정 권한을 많이 넘겨주는 것은 이 실패 가능성, 서비스 질이 낮아질 가능성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벌써 불편을 느끼죠. 그러면 이 지방에 맡겼더니 더 나빠졌어. 그러면 앞으로 지방 분권에 대한 주민들이 지지를 안 하게 되죠. 그걸 노리는 거죠. 사실은. 자, 이런 실천 없는 정치 노력을 한다. 이런 생각, 남명 선생의 생각을 본다면은 이게 우리 지방자치가 이렇게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고 있나? 이 세 개의 범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지방정치, 지방행정, 지방재정. 요 세 개, 먼저 보면 이 지방정치라는 것은 주민 직선, 주민 선거하는 거죠. 직선, 선거, 정당 공천, 지방의회 권한, 주민자치 이런 관점을 포괄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을 지방행정은 행정기구 정원, 사무이양, 특행기관 이양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죠. 지방재정은 국세를 이양한다. 뭐 지방소득세, 지방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뭐 이런 것들을 넘겨주는 것.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거부터 이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과거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52년부터 우리가 최초 지방자치를 실시했습니다만은 그전에도 헌법 규정은 있었습니다. 헌법에 48년, 49년 있었는데 이때도 지금하고 변화가 전혀 없구나 이런 헌법 규정이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 남명 선생이 지금 바라봤다면 통탄할 일인데 49년 우리가 그때 건국할 때도요. 48년 그때도 보시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딱 한정시켜놨어요. 그게 없으면은 조례를 못 정한다. 그 지금은 이제 한 걸음 나간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법령 몇 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게 군데군데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게 조금 진도가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49년 지방자치법은 그래도 단체자치가 아닌 주민자치를 강조했어요. 이 헌법에서. 그게 이때는 어떤 생각하에서 이렇게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승만 정부가 이 국회라든지 지방의회 권력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주민자치를 어떻게 해서 정치적 공백을, 권력적 공백을 한번 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던 것 같아요. 어쩌다 헌법에 이걸 담았어요.
그래서 52년에 이제 최초로 지방자치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했는데 내용을 보실까요? 이청제입니다. 도하고 특별시가 있고 광역은 기초는 시읍면제를 채택을 했죠. 자, 의회는 뭐 여러분들 의회는 왜 주민직선을 하겠습니까? 의회라는 게 기본 근본적인 승리 원리가 주민 선출을 통해서 뽑힌 대표자가 다수를 포함해야만이 그 의회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거의 주민 직선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의원면제는 처음에는 지방 의회에서 선출했어요.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그 당시 광역은 대통령이 임명했죠. 이 초반이니까 이제 불안불안했겠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단체장도 선출하고 광역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56년, 58년, 60년까지 했는데 이게 한번 보시면은 도입은 52년 도입할 때 치안도 불안했고 재정 자립도도 낮았고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 시작했어요. 주민들이 자치 의식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때 한 거예요. 근데 왜 했느냐? 자유당 정권이 권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죠. 국회에서 이게 계속 의석이 밀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을 자기들이 석권해서 밑바탕에서부터 좀 흔들어 보자. 그 공백을 한번 해소해 보자. 막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게 58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납니다. 야당이 강세 현상이 생기니까 시험면제를 직선제에서 임명제로 전환시키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해보니까 우리가 쓸 줄 알았는데 야당이 쓴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다시 임명제로 바꿔야 되겠다. 이 바꾸는 거죠. 자치의식이 부재했다는 게 54년 헌법 개정에서 드러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겁니다. 1954년 4.4 5.2개헌. 그때 국회의원 의석이 203석이었거든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려면은 여기 있습니다. 135.3333 나갑니다. 근데 이게 의식들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회의원들은 의식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기면 국민들한테 통할 줄 알았겠죠. 135.333이면 당연히 136석이 돼야 되는데 4.4 5입시켜가지고 4 이하는 잘라버리고 5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런 개념 하에서 135석만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통과시켰는데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의식 수준이 이 정도였고요. 또 국민들을 이렇게 얕보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뭐 그런 판단이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회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되니까 이게 번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면 이제 61년부터 중단이 됐죠. 중단 시기의 헌법 규정을 보시면요. 이게 조국 통일이 될 때까지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80년에는 재정 자립도를 감안해서 한다. 그 다음에 88년은 법률로 유보한다. 법률에 유보한다. 여러분들이 유보한다는 의미는 뒤로 미룬다 할 때 유보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에 미루냐? 법률에 미룬다인데. 그 법률에 미룬다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요즘은. 그냥 법률로서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의미로도 쓰이지만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안 되구나. 이렇게도 쓰인다는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참 이게 고통스러운데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법률 유보주의다 이러면은 법률로서 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게 안 된다. 그게 이제 조세 법률주의 같으면은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의한다.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법률로서 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안 된다고 또 해석하. 그 일부는 우리보다 한 수 위입니다.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이래 놨어. 그 법률에서 조건을 정하면 되겠도록 해놨다.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헌법이나 법률을 베끼면서도 그런 거 세밀한까지 못 베낀 거죠. 어?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그랬으면은 일본처럼 조례에 의해서 조세를 신설할 수 있어야 썼을 텐데 그렇게 못한 거죠. 어쨌든 이 법률 유보로 했기 때문에 내용이 자꾸 달라졌죠. 조건이 달라졌지만은 계속 미뤄왔다는 거죠. 미뤄왔는데 드디어 88년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을 협상을 통해서 쭉 흘러왔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몇 번 번복했어요. 약속을 몇 번 어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89년부터 하겠다 했다가 어겼죠. 90년 하겠다 그러다가 어겼죠. 그러니까 이제 1년 연기해서 91년에 지방의회를 구성을 했고, 지방 94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95년에 이제 단체장 선거를 했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단체장 선거를 왜 달리 했느냐? 같은 해서가 됐을 텐데 이게 그 당시 그 노태우 대통령 그 여당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막 단식 23일간 단식 투쟁하면서 막 난리를 지기고 야당이 그때 시했거든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먼저 하겠다. 어? 단체장 선거는 좀 이따가 하겠다. 한텀 쉬고 이렇게 타협이 된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당은 가급적이면 지연시키고 싶었고 야당은 가급적이면 빨리 조속 실시하고 싶었는데 그걸 타협해서 그러면 이슈를 쪼갠 거죠. 의회 의원 선거부터 먼저 힘이 영향력이 약한 의회 의원 선거 먼저 하고 좀 더 센 놈은 미뤄서 최대한 미뤄서 그다음 번에 한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던 거예요. 초대 단체장 임기는 왜 3년이었느냐? 이것도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95년도 선거를 하니까 4년을 하면 98년이 아닌 99년에 돼야 되면 2000년이 국회의원 또 총선입니다. 선거. 이거 뭐 매년 선거하다가 뭘 다 보겠네. 이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3년으로 딱 단축시켜가지고 98년까지 하고. 그러면 2000년, 2년 후에는 국회의원 선거. 또 2년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거. 이렇게 굳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래요. 2년 사이클로 돌아가죠. 그렇게 됐던. 자, 현재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제가 지금까지 지방 분권이나 지방자치제 관련해서 성과를 좀 표로 정리했는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짜단해서 그냥 참고하시고 요거 나중에 참고하시고 자, 이게 제가 보겠습니다. 정치분권 세 가지 그 분권 중에서 정치분권, 재정분권, 행정분권 세 가지 중에서 정치분권 분야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대표를 선출할 때 주민들한테 선출권을 줬죠. 그런데 뭘 남겨놨느냐? 정당 공천제를 남겨놨죠. 정당이 후보를 공천해서 공식적으로 추천해서 그 사람들이 유리하게 만들어요. 그 정당의 입김이라든지 정당의 영향력을 그대로 온전시켜놨죠. 91년 선거 이후에 95년 선거에서는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제를 안 했습니다. 기초의원은. 광역의원과 기초광역자치단체장만 정당 공천을 했는데 언제부터 했느냐? 2003년 정당 표방 금지가 위헌 판결이 났어요. 정당을 표방하는 것,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구나 해가지고 2006년 선거부터는 기초의원까지도 다 모조리 정당 공천제를 채택. 지금도 계속 그래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 때마다 막 약속은 내겁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하겠다. 근데 뭐 안 돼요. 안 지키죠. 이거는 못 내려놓죠. 이것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 조례제정권 볼까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 헌법 117조에 규정되어 있죠. 이것은 안 바뀝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죠.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을 벗어나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만 가능하다? 특별자치도. 제주, 전북, 강원. 특별자치도는 조항을 다 해놨죠. 어떤 사항은 시행령 몇 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권한자치단체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권, 주민발의제 2000년 도입됐고 주민투표제 2004년, 주민소환제 2007년 도입됐습니다. 이 당시는 보면은 2000년도까지만 해도 우리는 중앙집권제가 아주
공고했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중앙주의, 중앙은 선이고 지방은 믿기 어렵다. 이런 중앙주의가 팽배했고 또 관좀 민비, 관이 높고 민은 낮다. 하급하다, 저급하다. 이런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 하에서 제도가 설계된 거죠. 그렇게 제도가 설계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놈들이 남용을 할까? 악용을 할까? 오용을 할까? 이 걱정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의 요건도 까다롭게 하고 성립 요건도 엄청 까다롭게 했죠. 주민투표가 우리 보궐선거 해보십시오. 30 몇 프로 나오기 어렵잖아요. 보궐선거 하면. 이건 3분의 1 이상 주민투표 참여에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하게 해놨거든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표함도 못 열어봐요. 우리 그때 오세훈 시장 그때 무상복지 관련해서도 주민투표 붙였는데 투표함도 못 열어보고 사표 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소환도 우리나라도 여러 군데서 추진하고 있지만은 아마 거의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소환 서명 받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까다롭게 해놨대. 왜? 남용할까? 이 주민들이 믿기 어려운 이 주민들이 들고 일나가지고 자기들 권력에 대항하거나 해직시킬까 봐. 안 하는, 허용 안 하는 거죠. 아주 높은 문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 분권의 정치 분권의 성과입니다. 왜 저조하냐? 저 원인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 중앙정부에서 권력 상실이 큰 정치 분권에서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왜? 정치 분권 한번 열어줘 버리면은 이게 중앙정부의 그 권력의 누수가 엄청 커진다 이런 이야기. 자, 정당 공천제 유지. 이것은 중앙주의, 기득권 유지, 중앙집권제하고 다 맞물려 있죠. 이거는 도저히 허용을 못 하는 거죠. 아무리 당대표가 공약을 내세워도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 유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보십시다. 우리 그 헌법 규정이 있죠. 헌법 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조례 재정권이 확대되기 어렵습니다. 또 지방 불신 풍조. 이 문화적으로도 지방 불신 이 문화가 팽배해서는 이 지방에 많은 권한을 넘겨주기 어렵어요. 또 특히 지방의회 이럽니다. 국회의원들하고 제가 여러 명들 민주당 국회의원도 그렇고 국힘당 국회의원들하고 국회에 가서 제가 토론을 몇 번 했는데 지방 분권이 더 필요하다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17개 자치단체가 다 고만고만하고 또 규모 차이도 크고 해서 권한은 더 이상 넘겨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차등적 분권을 하면 되지 않냐? 경기도처럼 권한이 크거나 역량이 있거나 성과를 많이 내는 자치단체는 더 내려주고 못하는 자치단체는 지금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두 번째 이유는 또 이러더라고. 그래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지금 지방의회가 견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계시는 분 있잖아. 지방의원들이 견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려주면 내려줄수록 제왕적 자치단체장만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게 정 걱정되면은 지방의회 권한을 키워주자. 역량을 키워주자. 의회 전문위원을 뭘 하면 의정관? 의정지원관. 정책지원관을 지금 0.5명씩 주고 있습니다. 의원 한 분당 0.5명. 그 말이 됩니까? 두 명당 한 명 줘가지고 무슨 역량이 늘어나겠습니까? 그거 제가 1인당, 의원 1인당 한 3명씩 늘어줘 봅시다. 국회의원은 9명인데 3분의 1씩 딱 잘라가지고 한 3분 정도 늘어주고요. 또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인사권은 주어지지만 조직권은 없습니다. 조직권도 줍시다. 조례로서 조직을 설치할 수 있게끔. 응? 사무처장 혼자 가지고 그게 되겠냐고요. 그랬더니 지방의원들이요. 그 정책 지원관을 많이 주면은 그게 개인 비서처럼 이렇게 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래서 국회의원은 개인 비서처럼 써도 되고 지방의원은 개인 비서처럼 쓰는 게 걱정돼서 못 넘겨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이러더라. 그걸 그렇게 공약으로 내시면 표가 좀 될까요? 그래서 내가 웃고 넘어왔습니다. 표가 될까요? 그래서 야, 표만 된다면은 해줄 것 같는데 그 표가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가 봐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 불신하고 지방을 불신하고 이런 아직도 그 문화가 그렇고 지방의회를 엄청 불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초래 재정권을 많이 넘겨주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불안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말 잘 듣고 자기 선거판에 자기가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게끔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 필요하지. 독자적인 목소리 내가지고 언젠가 자기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진짜 남명선생 관점에서 입각한다면은 주민 자치를 생각하고 주민들 복리를 생각한다면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 기능을 하고 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줘야 되죠. 해줘야 되죠. 자, 지금은 주민 없는 지방자치다. 주민은 열등하다. 관존민비 아닙니까? 대의제가 조금 관행처럼 늘 관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의제. 어? 이 대의제 이게요. 한번 깨고 싶어도 깰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의제를 깰 수 있는 유일한 곳을 어떻게 딱 봤냐면은 제주도 특별자치도라고 제가 생각했거든. 야, 제주도가 기왕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다시 추진한다니 여기서는 주민총회제를 도입하는 게 맞다. 만약에 의회나 단체장이 필요하다면은 뭐 그것도 뽑아도 좋다. 그러나 이참에 주민총회제를 딱 못 박아가지고 일상적인 것들은 일상적인 결정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 처리하더라도 중요한 사안은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했더니 제주도지사하고 제주도에 가서 제가 그걸 발표를 했더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어요. 공화주의라는 말 자체에도 이해를 다들 못하고 있어요. 공화주의가 뭔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는데 민주만 됐지 무슨 공화국이야.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제주도도 그래요. 총회제 이게 공화제로 실현하는 길이고 총회제에 가는 게 주민자치의 예? 그 중심이다. 아주 중요하다 이거 그랬더니 제주도가 아니면 새로 있는 만약에 시군에 총회제를 도입하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에서 반대해서 도저히 안 되지만 지금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다. 주민투표에 붙이든 뭐 주민들 수기공론을 하든 의견을 모아보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그 한 20만 되는 걸 어떻게 요새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적 수단이 뛰어나서요. 삽시간에 이거는 해결이 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뭐 의견 다 누가 어떤 의견 냈는지 집계 다 내고요. 이 의견에 나는 찬성 안 했는데 야 우리 주민 다수는 이 의견이 많구나. 그러면은 또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 자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자, 이렇습니다. 자, 재정분권. 이 재정분권은 주로 국세를 넘겨준다든지 국세와 지방세의 공동세 형태로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지방교육세가 2001년에 도입됐고요. 지방소비세가 2010년에 도입되고 지방소득세가 2014년에 독립세로 바뀌었고 지방소비세 인상이 2022년까지 25.3%까지 높아졌습니다. 5%에 시작된 게 2010년 5%에 시작된 게 문재인 대통령이 25.3%까지 늘렸죠. 부가가치세 25.3%.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사실. 25.3%까지 늘려도 7대 3이 안 됩니다. 30% 자치가 안 돼요. 3할 자치가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대 3으로 만들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아시면은 25.3%로 인상한 결과 지방세 비율이 24.5%까지 높아졌지만 30%는 안 됐죠. 30%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분권도 탄력세율제라든지 소갈보조금제라든지 뭐 지방교부세는 꾸준히 높아졌고 지방세 발행 승인제가 개선되거나 이는 지출 분야에 있어서도 재량권이 높아졌죠. 근데 중간 정도 성과를 보였다고 보는 거죠. 중간 정도 성과는 왜 보였느냐? 이 리더십 영향을 보는 거죠. 어쨌든 행정분권은 뭐 크게 조금 진도가 나가는 데 비해서 재정분권은 좀 진도를 빼면 되겠는데 안 높아지는데 누가?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래도 조금 먹혔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기재부에서 엄청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5% 부가가치세 5%를 지방 소비세로 만드는데도 엄청 반대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10%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기재부 반대에 밀려 대통령도 밀리었습니다. 그 당시는. 기재부. 얼마나 힘이 센지.
그리고 5% 만들고 3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5%더 추가하겠다 했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됐어요. 기재부가 오리발 내민다. 그때 그렇게 합의한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소득세 독립생활을 시켰죠. 어? 문재인 대통령이 인상시켰죠. 기재부 반대에 막혀가지고 성과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중간 정도 성과 낸 거는 저는 그래도 대통령들이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썼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분권은 진도가 제일 빨리 나왔습니다. 제일 빨리 나왔는데 이 사무도 27%에서 32.3%까지 늘어났는데 뭐 안 된 게 딱 하나 있어. 기관위임 사무 폐지가 안 돼요. 여러분들 기관위임 사무는 원래 국가 사무인데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러면은 기관장에게 위임됐다고 해서 기관위임 사무라고 그러거든. 근데 일본은 법정 수탁 사무라는 이름으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우리는 안 됐어요. 왜 통과가 안 됐느냐? 국회의원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는 사무위원회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사무위원이 되면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조례 재정권이 늘어나요. 아까 지방의회 조례 재정권 늘어나는 걸 싫어한다 그랬죠. 정치분권에서. 그래서 안 해줘. 국회 속기록을 보면 일어났어요. 법정 수임 사무를 바꾸려고 하는데 법정 수임 사무나 기관임 사무나 뭐 근본적인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통과를 안 시키다 일어났다. 그런데 이 차이가 큽니다, 사실은. 기관임 사무로 있을 때는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지만은 법정 수임 사무를 바꾸면 조례 제정권이 생기고요. 또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고 사실. 이 기관임 사무는 그래서 아마 지방의회 권한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원들이 심하게 반대해서 안 된 것 같아요. 특행기관도 이명박 정부에서 참 기세 좋게 하려고 그랬는데 세 개 기관에 일부 기능만 넘기고 다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기구정원은 총회임금비제가 2007년에 도입됐고 그 이후에 2014년에 조금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해서 조금 탄력적인 요소를 가미한 기준임금비제가 도입됐죠.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이걸 완전 조례로 넘겨달라고 요구를 심하게 했는데 세게 했는데 안 되고 국장 중에서도 3급 국장 설치에 대해서는 조례를 넘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중앙지방협력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조금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성과를 거둬왔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봅니다. 왜 상대적으로도 그래도 성과가 높아지는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무위양, 재정조치 없는 사무위양은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방으로 떠넘기려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지방정부의 비난이 집중되죠. 그 재정분권 없는, 재정조치 없는 사무위양은 오케이, 해봐라 이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기구정원도 왜 좀 개선이 됐나 이래 보냐면은 이것은 행안부를 우리가 미워하지만 행안부에 있는 고위직들이 지방 광역자치단체 기조실장하고 행정부시장을 부단체장을 주고 왔습니다. 교류를 하죠. 인사교류에 의해서 서로 이해가 좀 넓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지방에 가보니 이게 필요하다고 느꼈죠. 왜? 이 사람들이 기조실장하고 행안부에 국장을 올라가면은 또 이 국장들이 어디에? 부단체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 나름 갈 자리를 생각해서라도 지방에 어느 정도 우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상호 이해가 증진되어 있는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굳이 따진다면은 시행령으로 다 묶어지가 있다 보니까 통제하다 보니까 시행령은 아무래도 대통령 의지만 있고 부처 장관의 의지만 있으면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두 개만 더 하고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 우회로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자치도입니다. 이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방 분권을 시키다 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 우회로를 뚫은 게 특별자치도라는 우회로를 뚫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뚫었죠.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여기 오래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법.
제주특별법을 통해서 특례가 부여돼 있어. 예외적인 권한 인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한 22.2% 정도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관이 하든 도지사가 하든 누가 하든 특별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다른 일반법에 없는 사항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게 요 정도고. 그 다음에 지사에게 특례가 주어진 게 지사의 권한, 장관의 권한을 지사로 넘겨준 게 요 정도 되고. 제일 큰 게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게 46.9%가 된다. 이렇게 많이 넘어지가 있어요. 6,010건 중에서 이렇게 많이 넘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강원이나 전북은 후발주자인데 제주도 사례를 유심히 이제 분석해서 자기들도 이 정도 권한을 내려받겠다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죠. 작업을 하고 있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회로를 뚫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우회로는 저는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봅니다. 국세 이양이 잘 안 되니까 기부제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진주의 주민이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진주에 관심 있는 출향인사라든지 저처럼 출향인사는 아니다 하더라도 진주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금을 내게 하는 거죠. 그 기금이 내게 하면은 이제 기금 내는 사람은 국세나 지방세를 환급받으니까 공제받으니까 좋고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는 또 지방 재정을 살찔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이런 조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 국세를 넘겨달라는 게 힘들고 또 모든 자치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의 또 재정 그 공백이 커지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이것은 어, 경쟁을 잘해서 우리가 설계를 잘해서 많이 가져오면 많이 가져올수록 우리 지역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죠. 어? 근데 이것도 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것도 금액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기부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어? 그러면은 10만 원 낼 때는 내가 전에 환급을 받았는데 만약에 100만 원으로 올라가면은 내 부담이 늘어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보다 내 부담이 훨씬 늘어나 버려요. 그래가지고는 많은 액수를 기부를 잘 안 하려고 그러겠죠.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 전망 들어가기 전에 이 미래 전망은 이제 우리 남명 선생 이론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니까 혹시 뭐 의문하거나 뭐 의견이 있으시거나 한마디씩 주시면 한 말씀씩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몇 시까지입니까? 이 시간을 또 정확하게 엄수해 드려야 되니까. 8시까지입니까? 예, 8시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셔도 8시 문제 없으니까 질문하십시오. 우리 교장 선생님 유심히 듣고 계시는데 질문 한 말씀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까? 우리 목정도 우리 선생님. 아직까지는. 예, 우리 장은아 후배님.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이 좀 부족해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자, 이 전망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 남명 선생은 실천 중심, 성과 중심, 주민 중심, 그 주민 중심 중에서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 전체가 결정해서 가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고 또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 경험 중에서 진짜 제가 이걸 한번 해결책을 제시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업무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냐 하면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고요. 그게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해주는, 조정해주는 그 위원회입니다. 그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인데 제가 그 위원장을 맡아가 해보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 보니까 전부 한쪽에 양보도 좀 시키고 이쪽에 양보도 시키고 뭐 이런 절충 수단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김영기 교수님 그 말씀 소개해 주셨는데 협상의 미학이라는 책을 썼고 그걸 학생들한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면서 무조건 학생들한테 배운 내용을 토론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마지막 끝날 때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현실에 일어나는 갈등 사례를 하나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서 딱 보니까 이 파주하고 국방부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갈등이냐 보니까 그 포대 진지 앞에 아파트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가 돼갖고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거예요. 근데 이게 포대는 포사격은 연습할 경우에도 직선 수평 조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포대 높이보다 고도가 높으면 안 된대요. 앞에 그 물체가 높은 물체가 있으면. 그럼 아파트가 한 10평 정도가 이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는 이미 거의 지어졌고요. 그 분양 신청이 돼서 주민들이 다 이게 칸칸이 분양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10평 정도 날리면은 호수가 아니라 그 뭐 동마다 10평을 날리면 앞에 있는 것들을 아마 주민들 아마 폭동이 일어난다는 거지. 폭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시공사도 도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군사 작전에 또 방해를 줘서는 안 되고 그걸로 해결해 달라고 올라온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변호사 출신을 그 주심위원으로 시키도 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내가 이걸 한번 풀어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래 쭉 들어보니까 뭐 여러분들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군작전에 방해가 안 돼야 되고. 저는 최대한 안 까고 싶고 청소를 축소 안 하고 싶고 이거가 이해관계인데 제가 몇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세 개의 조정안을 줬습니다. 어떤 조정? 첫째 조정안은 포대 진지를 인근의 더 높은 그 산으로 진지를 옮기는 대안을 줬어요. 그 대신 옮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시공사한테 떼라. 시공사가 다 충당해라. 두 번째 대안은 옵션은 이 포대 진지를 멋진 그 시설로 높여라. 30m면 높이 된대요. 30m를 높이라. 높이 짓는데 장병 그 위락시설이라든지 아주 그 복지시설을 멋지게 해가지고 포대라는 느낌이 안 들게끔 그렇게 높이라. 그 높이는 비용도 시공사에서 부담해라. 그 시공사는 뭐 난리가 났어요. 왜? 이런 좋은 대안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자기 100번이나 다 하겠다는 거예요. 시공사가. 세 번째 대안은 아파트가 문제가 되면은 아파트 옥상에 레이더 기지를 올리고 그 무거운 포대 이런 것들은 다른 진지에 갖다 두고 원격 조정하면 되니까 그 아파트 옥상에 올려. 그 대안을 줬더니 어떤 대안에 합의를 해오는 거 아십니까? 파주와 국방부가 아파트 옥상에 레이더 기지를 올리고 무거운 중하기는 다른 진지에 배치하는 걸 합의를 해왔어요. 합의를 해왔어요. 근데 그게 터무니없는 게 아니고 서울 시내 고층 빌딩에도 그런 데가 있대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고 또 그 주민들한테 그 거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군인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전혀 그 주민의 불편을 주지 않게끔 제가 통로를 다시 설계해서 만들고 그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국방부도 뭐 아주 좋죠, 자기들도. 국방부도 더 이상 그런 데 시달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파주시하고 그 시행사는 뭐 하다못해 저한테 뭐 돈 따발까지 들고 왔어요. 너무 이거는 뭐 진짜 절묘한 상생 대안이라고.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 남명 선생 생각을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본다면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자기 자랑용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 친구 박식해. 참 아는 게 많아. 참 선비야. 그 남명 선생 입장에 부터면 이제 이 몽둥이 마늘 이야기지. 그게 뭐 중요하겠냐, 이게. 공담 이런 걸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현실의 백성들의 고통, 주민들의 불행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뿌듯하게 이제 마지막 임기를 마치고 올라고 그러는데 막판에 감사원에 감사가 나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이야기 되냐? 이게 민간 시공사를 간에서 압박해가 위원회에서 압박해가고 비용을 떠넘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뭐 시행사하고 인터뷰를 해보시지 뭐 만나보시지 뭐 우리가 뭐라고 그래 하겠냐고 할 일 없지. 응? 그래서 참 이 감사도 필요할 때도 있는데 나쁜 짓하고 이런 것들을 잡아낼 때는 감사가 필요한데 이런 서로 합의를 해서 상생적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감사가 방해를 하거나 태클을 건다 그러면은 야 이런 분들한테 먼저 남명 선생님의 책을 한 권씩 안겨서 꼭 필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자, 이게 강화와 전망과 강화 대안을 보면은요. 정당 공천제는 아마 거의 폐지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것은 도저히 폐지를 안 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틀어지고 있는 이 권력을 돌리고 들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냐 하면은 최대한 상향식 공천이라도 많이 도입하게 해야 돼요. 주민들이 경선을 거쳐서 주민 경선을 거쳐서 후보자를 정하게 하는 정당의 후보자를 정하더라도 주민 경선을 반드시 붙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주민들에 의한 큰 엄중한 그, 어, 위에까지는 아니지 엄중한 자기들이 그 불이익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점점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지율이 뭐 몇 배 이상 넘지 않으면은 뭐 경선을 붙이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만약에 의식이 없으면은요, 이거는 뭐, 공천하면 무조건 당선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든지 공천해버려. 전략 공천해버려. 경선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대구나 이런데 제가 대구 살지만 대구 이런데 참 걱정스러운 동네입니다. 그럼 경선만 해버리면 뭐, 경선 필요 없습니다. 공천하면 무조건 되지 않습니까? 그 예외적인 경우가 김부겸이 시 됐을 때, 뭐 이런 때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도 지금 컷오프 시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반발하냐 하면은 내가 수성 을에 원래 내 지역구였는데 수성갑 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수성 만약에 갑에서 나를 컷오프 시키면 나는 수성 을에 무소속 출마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수성 을에 엄청난 내가 그걸 닦아놨기 때문에 내가 그 지역구를 바꾸더라도 내가 성산이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그 컷오프라는 게 명분이 있어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통하는 거죠. 제도 개선, 제도 개혁이 안 먹히는 거예요.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참 그런 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의회 권한 강화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적어도 1의원 1정책 지원관은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던데 사실은 한 분 가지고도 안 되죠. 지금 0.5명이지만 한 분 갖고 제가 볼 때는 한 세 분 정도는 1의원당 세 분 정도의 지원관이 붙어야 제대로 역량도 발휘하고 제대로 된 견제 기능도 하고 자치단체장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치단체장 못하고 있는 걸요 누가 견제를 하겠습니까? 지역 언론이 견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 언론이? 지방 언론이 견제를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광고 수입이 없으면 지방 언론이 존속이 어렵거든요. 그 지방 언론은 광고 수입을 어디에 주로 의존하냐 하면은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좀 재정력이 튼튼한 기초자치단체에 의존한단 말입니다. 지방에 그 광고를 수주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게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인터뷰를 하다 보면 지방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자주 하는데 하다 보면 나중에 두 번째 기사가 딱 나오면 싹 순화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딱 한번 먹이니까 뭔가 약을 쓰겠죠. 아니, 제 짐작입니다. 약을 쓰니까 그 다음번에는 좀 순화된 딱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적 달성을 한 거지, 지방 언론도. 어? 그게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울 때. 그러면 이제 지방의회 가야 되는데, 지방의회도 물론 뭐, 당으로, 같은 당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어렵겠지만, 요즘은 또 그게 안 입되다 보니까, 막, 일당이 독주하는 그런 지방의회가 많지는 않더만요. 지역적으로 일부는 있지만은. 세종만 해도, 더불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세종시 의회 의장이 우리 경북대 출신인데 여자분인데 아주 센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장 만났더니 의회 관계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저 고문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고문받는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길래 내가 지방의회 의장한테 그 말 했더니 야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잘해드리는데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사실은 지방의회가 정략적으로 중앙당의 뭐 입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진짜 정책적으로 진짜 주민의 그 복리 차원에서 제대로 된 견제를 해야만이 권력의 남용이나 그 재정 운용 체계라든지 이 잘못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견제해야만이 이게 자치단체가 똑바로 서고 중앙에서도 함부로 뭐 지방의회 역량 부족을 이유로 그러한 이양을 소홀히 한다든지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그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주민자치 강화도 진짜 아까 근한이양 특별법 말씀드렸으니까 빼고요. 주민자치 강화도 진짜 필요한데 저는 무엇보다도 주민총회제가 좀 하면 좋겠다. 저는 사실 이 주민총회제를 하려 그러면은 근본적인 이제 풀어야 될 문제 숙제는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은 지방의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방의회를 유일한 법인격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 보고 있는 헌법 규정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주민총회제를 도입하려면. 근데 전자주민투표자라든지 이런 여건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투표법 보면 전자주민투표자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전자수단에 의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건 얼마든지 되어 있는데 헌법 규정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할 수 있느냐? 엄면동 차원에서 그 실질적인 법인격이 없는 그 수준에서 주민총회제를 잘 갖고 갈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헌법만 문을 열어주면은 바로 지금 뭐 소멸 위기에 있는 자치단체는 인구 얼마 안 됩니다. 뭐 15,000명, 2만 명 이런 데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 데는 뭐 주민총회제 하면은 얼마든지 해결이 되고 주민들이 뭐 광장에 굳이 모일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뭐 알아듣고 우리도 한 1,800명 정도 됩니다만은 교수가 학생은 더 많죠. 학생들, 교직원들 다 참여하니까. 그 총장 투표할 때 전부 전자투표 하거든요. 전자투표합니다. 얼마든 쉽고 좋습니다. 뭐 출장 못 가게 막는 것도 없고요. 멀리 갔다가도 잠깐 짬내서 딱딱 누르고 가면 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분권 볼까요? 행정분권은 그 일괄이양법, 기능이나 사무를 이양시켜 주는데 개별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뭐 백 몇 개의 법률을 한꺼번에 이양할 수 있는 일괄 이양법을 만들어서 한 큐에 다 이양시키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데 문재인 때 1차 했어요. 1차. 일본은 계속 1차, 2차, 3차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계속 2차, 3차를 늘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급 이하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이나 영국은 다 열어줬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기구이나 공무원이나 보수 다 조례에서 정합니다. 조례에서 정하죠. 그런데 막 늘어날 걸 걱정합니다. 왜 늘어난 걸 걱정합니까? 어? 무한정 늘리면 그게 버틸 수 있습니까? 재정이. 재정이 못 버티면 파산시키는 제도도 도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되잖아요. 그런 걸 왜 걱정하냐? 미리 걱정해서 꽁꽁 다 묶어 놓으면 그게 실력 발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 다 키워봤지만 자녀한테 야, 요거는 이렇게 하고 오늘은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하고 오늘은 밥을 세끼 먹는데 점심은 요걸 끼니를 먹고 요렇게 하고 오늘 이 시험 치면은 요렇게 컨디션 조절하라. 이러면 그 사람이 무슨 역량이 늘어나고 실력이 늘어나겠습니까? 능력이 늘어날 수가 없죠. 다 맡겨야지. 맡기라고 문제가 되면은 조언해주고 컨설팅해주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면 좀 도와주고 이래야죠. 방법을 알려주고. 그렇게 안 하고 있다. 특경기관이가 이게 이제 시도 단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권역이 특별지방행정관서는 지방중소기업청, 지방 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이런 것처럼 권역이 시도를 커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시에만 넘겨주고 도에는 안 넘겨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뭐 저는 시도 통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도 통합되는 지역부터 특경기관을 다 넘겨주면 좋겠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이게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게 참 취지는 좋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대통령, 장관들 모이고 시도지사 모여서 지방 이슈에 대해서 중요한 지방 분권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기구 정원권 이양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넘겨줍니다. 옛날에 중앙에서 일반 결정할 때보다는 진일보 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그 지방자치 전문가도 그렇고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좀 아셔야 될 그런 내용이 있어. 중앙지방협력회의 만든다 그럴 때 제2의 국무회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막 주장했어요. 왜? 아, 국무회의에 버금가는 회의체를 만들면 위상도 높고 권한도 강화되니까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이면을 못 보신 거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국무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모든 부처 간 협의가 끝나야 그 아젠다가 회의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젠다로. 그러면은 장관이 반대하고 차관이 반대하면은 부처의 반대에 부딪히는 이슈는 올라가지를 못해.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뭐 대통령이 방망이 두드리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빨리 바꿔야 된다. 국무회의 방식이 뭐 그리 중요하냐. 부처 간 협의가 안 되는 사안을 이지만은 지방 입장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슈를 올리가 대통령의 결심을 받도록 해야지. 기도지사 올리가 대통령하고 장관 모인 자리에서 이거는 이래서 지방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했을 때 대통령이 그거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그거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시오 이러면은 그거 바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젠다는 올리지를 못해. 이 국무회의 방식을 하니까. 그다음에 시도지사들이 다 자기들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대통령하고 한번 면 한번 세워보려고 다 들어가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27명 되더라고요. 참여 인원이. 거기서 무슨 3시간씩 4시간씩 회의회원들 내가 물어봤어. 시도지사당 발언을 얼마나 하냐고. 아이고 어떤 분은 10분 발언하고 어떤 분은 5분 발언하고 죽겠습니다. 그래봐야 뭐가 되느냐 진행이. 협의가 되려고 협상이 되려고 뭐가 논의가 되려면은 5대5로 일본처럼 5대5로 한다든지 6대6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요. 27명이 앉아가고 1인당 발언 10분씩 하고 나면 3시간 가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이런 방식부터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 이거네요. 이 세금도 그렇습니다. 세금. 저는 세금도 뭐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는 이런 작업들을 착착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소득세도 야 보십시오. 개인 최대 4.5%, 법인 소득세 최대 2.2%까지 매길 수 있게 돼 있죠. 부가가치세 25.3%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비중이 24.5% 됐습니다. 그래도 사말자치가 안 됩니다. 재정 분야에서. 그리고 사무 분야에서는 32.3%니까 사말자치는 됩니다. 어쨌든 이래 돼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방세 30%로 만든다는 게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30% 되려면 왜 안 되느냐? 국세와 지방세 신장률이 차이가 커요. 국세를 열심히 넘겼는데 국세 신장률이 너무 크니까 지방세 신장률보다 또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까지 감안해야 되는데 그건 감안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감안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방 소비세도 한 30%, 25.3% 가지고 30% 이상 늘려야 되고 지방 소득세도 손을 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게 절대로 30%를 차지를 않아요. 10년 뒤에 있으면 더 또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빨리 구조를 바꿔야 된다. 저는 그 우회로 같은 경우 이제 좀 관심을 갖는데 왜 이게 우회로에 관심이 국회의원들도 가만 이야기를 해보니까 17개 모든 자치단체에 대해서 해당 권한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반대가 심해요. 근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예외적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우호적이에요. 덜 민감해요. 특례를 주자고요? 특례라는 게 예외적인 그 인정이거든요. 특례 인정하자는 것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참에 특별자치도 된 데는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좀 더 강화시키죠. 응? 그렇게 우회로를 좀 더 뚫고 갈 필요가 있다. 이게 제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방자치학자들이 지금까지 안 되는 걸로 생각했는 게 자치입법권이 안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왜? 헌법에 그래 돼 있으니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대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절대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조례 제정권을 넓히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이걸로 열어버린다. 열어놨어. 그래서 열어놨으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별자치도는 열어놨으니까 점점 강화시켜 가면 되는데 특별자치도가 아닌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해야 된다. 권한 이양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권한 이양 특별법 만들면 경상남도에서 잘할 수 있는 항공우주산업 관련해서는 중앙에서 너가 다 틀어지고 있지 말고 일부는 도래로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달라. 그러면은 경상남도 권한 이양 특별법을 만들면 된다. 그 특별법에 그런 규정을 두면 된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거는 광역은 그렇게 넓히면 되는데 기초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진주시 같은 기초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진주시와 같은 기초는 지금 외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진주시의 공무원들이 총 이제 뭐 시민사회하고 협의를 하든 기업인들하고 논의를 하든 간에 진주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딱 정하게 합니다. 그럼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A, B, C, D 딱 정해갖고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런 논리와 요런 어프로치를 통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권한을 내려주시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간 5년 내지 8년간 또는 10년간 실험을 해봐라. 우리가 그 안에 성과를 못 내면 아예 우리가 스스로 반납을 할게. 그 다음부터는 권한 이양 요구도 안 할게. 그리고 대신 5년 내지 10년간 우리가 다 해가고 성과를 올린다 그러면은 계속 연장해달라. 그러면은 진주시 공무원이나 주민 입장에서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중앙정부의 시시콜콜한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해당 사항을 진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성과를 올린다. 그러면은 진주시와 비슷한 역량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딱 볼 때 진주시가 좀 성공을 거두고 권한을 많이 가져갔네. 우리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한 10년, 20년 장기 실험을 해서 이거는 다른 자치단체도 확대해도 확산시켜도 좋겠다 싶으면은 이제 일반 법률로 지위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일본에는 그걸 손들기 방식, 그 제한 방식인데 제한 방식. 제한해서 그 제한이 타당하다는 걸 인정을 받으면 권한을 내려받는 거죠. 그런 방식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귀찮죠, 사실은. 내가 이거 한다고 뭐래야 내가 승진이 더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어?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뭐 훈장을 하나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직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 남명 선생님의 이게 정신을 본받으면은 그런 게 아니지. 내가 승진이 더 되고, 내가 뭐 조금 표창을 더 받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공직에 들어온 이상은 내가 내 소명이고, 어? 내가 있는 날, 공직에 있는 날 동안 주민들의 서비스 질 개선이나 성과 제고나 복지 향상이나 이런 걸 최대한 해야 되는 게 내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조금 귀찮고 좀 힘들더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연구해가지고 성공시켜서 진주시의 자치 역량을 높이고 자치권을 높이고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제주도가 늘어난 걸 이게 제주도가 참 그 당시 이 제주도도 아무 생각이 없을 때인데 제가 제주도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은 이 제주도가 섬이고 하니까 요건 실험을 해보면 좋겠다 판단했겠지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언론 인터뷰에 덥석 약속을 했죠. 외교 국방 빼놓고는 제주도가 원한다면은 웬만한 세금도 매길 수 있게 해주고 제주도는 분권의 시범도를 만들어 보겠다. 모든 권한을 넘겨줘 보겠다. 이렇게 딱 약속을 했다 이겁니다. 약속을 하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자기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 당시 우리 그 누굽니까? 국민대 그분한테 김병준 교수한테 한 달 동안에 빨리 플랜을 만들어라. 내가 약속한 사항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라. 김병준 그때 위원장 외에도 바빴잖아요. 근데 우리 지방자치학회에 부탁을 해온 거예요. 그때 충북대 광행기 교수가 학회장이고 제가 연구위원장인데 광행기 또 그 위원장은 또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학회 우리나라 2,000명 학술단체 내가 저 회장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데 손에 피를 묻히냐, 그 물을 묻히냐. 아유 연구위원장이 하라. 그 연구위원장이 제가 뭘 압니까? 그래갖고 갑자기 그걸 맡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쪽에 전공하는 사람을 한 4분 같이 의논을 해서 그 안을 만들었어요.
안을 만들어가고 김병준 위원장한테 1차 보고를 했더니 뭐 수정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만 수정을 해줬더니 이걸 또 보니까 자기도 생색낸다고 우리는 또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더만 자기가 대통령한테 딱 보고해갖고는 딱 받아지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일하는 거 보고 제가 그때 좀 배웠는데 절대 못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말씀 안 하시더라고. 돈을 2억을 제주도에 딱 특별교부세를 넘겨주면서 제주도 너가 원하는 특별자치도안을 만들어 올리라. 그리고 웬만하면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제주도에 딱 2억을 넘겨주면서 연구를 해 올리라. 근데 제주도 그때 연구원장이 제주 연구원장이 고충석 제주대 총장 그분이었는데 뭐 우리나라에 그때 뭐 김한재, 정세우 그 당시에 그 원로 교수들을 쫙 불러가고 회의를 하니까 그분들이 무슨 소린지들 이 감이 안 잡히는 거지. 특별자치도가 뭐해? 우리나라에서 무슨 제주도를 특별자치해? 그러니까 고충석 원장이 김병준 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이거 우리는 감이 안 잡힌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더니 이제 그 김병준 위원장이 그럼 하예수 교수하고 한번 상의를 해라. 그 저한테 전화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당시 작업한 사람을 다 데리고 가서 이제 연구진이 싹 교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반영해서 그 계획을 만들어 올리니까 뭐 그대로 된 거죠. 그대로 됐는데 뭐가 딱 문제냐.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부가가치세가 그 당시 한 제주도에 그치한 1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전부 다 지방세로 넘기겠다. 제주도세로.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민들이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세를 다 통으로 지방세로 넘기주면 여러분들 같은 박수 칠 것 같죠? 아, 제주도민들 아니더라고요. 아, 아니라는 결사하면 안 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아니 제주도 그럼 혼자 알아서 먹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까? 국가에서 안 대주고 못 대주고 그래서 내가 이야 이게 자치 의식이 이렇구나 지금. 아, 그 당시는 2004년이니까 자치 의식이 그 정도밖에. 아, 언제 제주도 너거는 우리 권한 넘겨줄 테니까 너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는 이야기구나.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방교부세 3% 법정률이 넘어. 아, 그러면은 지원을 더 해주겠다. 지원을. 지방교부세 누가 전체 포션은 1%밖에 안 되는데 인구 비중으로 볼 때. 그때 55만이었으니까. 5,500만 중에 55만 그때 1% 아닙니까? 1%인데 이것저것 뭐 고려해서 3%를 넘겨. 매년 3% 정률로 넘어가요. 이게 컸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제주도는 재정이 살찌고 있다. 이런 내용. 이 우회로 중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10만 원 냈을 때 30만 원, 50만 원 냈을 때 다 하면 기부자가요. 처음에 할 때는 0%입니다. 기부자 부담이 30만 원 낼 때 55.7%, 100만 원 낼 때는 75.1%, 500만 원 낼 때는 81.8%. 기부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요. 어제된 파인지. 이렇게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그러되면 누가 기부를 많이 내겠습니까? 많이 안 낸다는 거죠. 기부를 많이 내게 해야만이 이 기부하는 사람이 잘 사는 자치단체에 많이 안 냅니다. 기부를. 자기가 관심 있고 참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자치단체 내지. 그 처음에는 고향이라는 게 좀 연결고리가 있는데 내겠죠. 고향. 응? 뭐 전기차도 추우면은 뭐 저 빨리 방전된다 그러는데 목소리 막 아갈아갈 쓰니까 이게 빨리 방전되는 모양이에요. 그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일본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기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부자 부담이 줄어들게 구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작정 뭐 설계해갖고 제도만 도입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기부자들 많이 내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저 같은 사람도 아직 기부를 못했습니다만 어디 기부할까 고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는가? 제2의 고향인가? 진짜 내 고향인가? 아니면은 참 열심히 하려고 그런다 공무원들이 진짜 온갖 아이디어도 다 짜내고 진짜 애 많이 쓴다. 그런데 우리가 기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성과 올린 거 보니까 너무 잘했더라. 그러다 계속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많이 내게 해야 되는데 10만 원씩 모아갖고도 물론 많이 내면 좋겠지만은 많이 내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100만 원 내게 하고 가급적이면 500만 원 내게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형 기부금. 우린 기업은 딱 막아놔버렸어요. 기업을 막아놨어요.
왜? 그 왜 막아놓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기업에 한테 뭐 지나친 부담을 줄까 봐 그랬는지 기업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서 그런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기업은 다 막아놨어. 일본은 기업 허용하고 있습니다. 응?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업한 고향 납세제 해가지고 기업 상생 응원세 해가지고 도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막아놨어요. 앞으로 과제가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 액수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기부자에게 부담이 갖거나 줄어들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기업에게도 이걸 열어놔야 된다. 이게 앞으로 풀어야 될 우리가 숙제다. 그래야만이 못 사는 자치단체, 재정력이 죽어도 딱 깨나도 도시에 세원 기초가 약해서 많이 확보하기 어려운 자치단체에서는 이게 활로가 된다. 활로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몇 명의 우리 처방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정치, 권력 노름을 없애려면은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면 참 좋은데 일본은 이렇게 하고 있죠. 어, 지방정당제를 도입해 있습니다. 일본 지방정당제. 지방정당제가 도입됐는데 그것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후보자는 안 냅니다. 지방 대표들만 후보자를 내죠. 근데 이것들도 주민이 깨어 있으면 이게 성사이 됩니다. 우리 지역, 우리 대표들이고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요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그 지방당이 내는 후보자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민다. 특별히 인물에 문제가 없다면 이 사람을 미겠다. 이런 마인드만 쫙 확산되어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해요. 어? 지방정당제를 도입하는 것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법률을 통해서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절대 안 하겠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도 딱 하나 약점이 잡히는 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똘똘 뭉쳐 있으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당선이 보장이 안 돼. 그걸 거역하다가는 그와 관련된 법률 제정에 반대했다가는 지방 저기 지역구 주민들이 나중에 투표해서 심판한다는 의식만 딱 깔리면은 이 사람들이 함부로 못 움직이죠. 그걸 우리가 자꾸 운동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을 깨어나게 해야죠. 응? 그다음에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해야 돼요. 주민 직접 민주제 중에서 특히 저는 주민총회제. 우리 저 김영기 교수님 평생에 바쳐서 주민 직접 민주제 관련 저서를 많이 내셨는데 제가 교수님 그 지혜를 좀 빌려서 주민총회제 관련해서 공동 연구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교수님한테 좀 배우기도 하고 또 교수님하고 같이 좀 그 뭐랄까 수기랄까 우리가 뭐 주민들만 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수기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이 생각이라는 걸 했을 때 저도 공동 작업을 참 즐겨했는데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안 풀리는 문제가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좀 많이 또 풀리기도 하고 이래서 이 주민총회제는 헌법이 바뀌기 전에도 언면동 차원에서 낮은 수준에서 실험해 볼 수 있고요. 헌법만 바뀐다면 바로 이제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한번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도적으로도 한번 풀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특례시 같은 데도 이제 10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야, 우리가 행정구마돼 있다 보니까 주민 민원 처리라든지 주민 자치 기능이 많이 약하다. 특례시장한테 모든 걸 매달려 있다 보니까 공동체 단위의 자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불만을 많이 토로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데 광역시 흉내 내서 자치구를 만드는 이런 운동을 하지 말고요. 그런 행정구 단위에서 주민총회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모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실험적으로 해보면은, 그게 효과 있고 잘 된다 싶으면은, 그게 제도 바꾸는 데도 기여할 수 있죠, 그게. 제도가 뒷받침 안 됐는데도 이 정도인데, 제도만 뒷받침되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로 에너지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 분야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공동세 제도를 통해서 부가가치세의 퍼센티지를 계속 높이가는 작업도 하고 또 앞으로
학자들이 지방 소득세의 포션도 넓혀가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만은 이게 어디서 걸리냐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가를 보시면은 물론 기재부에서 재정 권한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하는 그런 그 기득권 유지 성향도 작용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자치단체끼리의 그 집단 행동 딜레마라고 그러죠. 합의가 안 돼요. 재정 세원 기초라든지 이 재정에 미치는 결과들이 서로 자치단체 간에 다르다 보니까 합의에 이르지를 못해요. 어떤 자치단체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비율을 높이니까 지방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손해를 보는 거야. 교부세 포션은 19.24%로 똑같은데 국세 총량이 줄어드니까 교부세 액수가 주니까 내한테 들어올 몫이 줄어든다. 그 반대예요. 그런 자치단체. 자치단체끼리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래서 계산을 열심히 두드립니다. 25.3%까지 올릴 때도 예산을 다 두드려 가지고 보정을 해서 어느 자치단체도 손해가 없게끔 만들어가 딱 보여줘야 오케이 사인을 한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이 독일식으로 가야 돼요. 독일식은 여러 단계의 조정 과정을 거치고 한 4차례 거치더라고요. 4차례 거쳐가지고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는데 재정력이 튼튼한 자치단체는 더 내놓게 해요. 더 내놓게 해. 못 사는 자치단체는 더 가져가더라도 원래 잘 사는 자치단체만큼은 못 가져. 그러니까 차이를 줄이는 거지. 격차를 줄이는 역할. 그러면은 잘 사는 자치단체는 국세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또이또이가 되거나 약간만 줄어드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해결이 안 돼. 합의에 이르지 않아. 잘 사는 자치단체가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응? 우리 공동체 정의론자 있지 않습니까? 응? 그런 사람들 정의론이라든지 구태여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우리 남명조직 선생 같으면은 그게 얼마든지 그 공동체주의자로서 얼마든지 용납이 되는 거거든요. 더 튼튼한 자치단체가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응? 국가에서 받는 만큼 그대로 유지 또는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더 못 사는 이웃 자치단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헌신. 응?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은 기관임 사무 이 폐지가 아주 중요해요. 기관임 사무 폐지. 응? 기관임 사무를 폐지하지 않고는 국가의 권한이 기능이 더 넘어가긴 어려워요. 지금 대부분 기관임 사무로 묶여 있거든요. 기관임 사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걸 예를 들면 딱 비근한 예냐 하면은 옛날에 그 MB 때 김두관 경남도지사하고 국토부하고 딱 갈등 하천 준설 사업 가지고 갈등 빚은 겁니다. 국토 하천 관리라는 게 기관장에게 위임된 사무거든요. 그 기관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우리가 공식적인 계약 서류는 없지만은 이렇게 돼 있어. 장관하고 기관장이 계약을 체결해서 그 기능을 넘겨준 걸로 돼 있어. 위임시켜준 걸로 돼 있어. 이양이 아닙니다. 위임시켜준 거. 위임이라는 것은 일부 기능만 넘어가는 거예요. 최종적인 책임이라든지 통제권은 중앙에서 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위임된 사무를 게을리하거나 성과를 못 내면은 회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중앙정부가. 회수. 다시 받아간다. 회수. 그 다음에 회수한 걸 어떻게 하냐. 자기가 원하는 기간에 대집행을 시켜. 대신 집행을 시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기관임 사무. 근데 기관임성을 폐지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법정 수임 사무로 바꿔주면은 언제는 그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하고 그 사무는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고 조례도 제정할 수 있고 그러면 의회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만큼 주민자치에 기하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한이양 특별법 이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자치단체마다 역량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개성이 다른데 어떻게 17개 자치단체 모두에 적용되는 사항만 넘겨주고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한두 개라도 반대하면은 안 넘어준다. 안 넘겨준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다 자치단체 개성과 특성을 고려해서 그 잘할 수 있는 거는 그 자치단체에 넘기고 이쪽 자치단체에 잘할 수 있는 거 이쪽 자치단체에 넘겨줘야 된다. 그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권한이양특별법이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게 제한이양제. 아까 기초자치단체는 제한을 해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권한을 이양받는 제한이양제.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일종의 차등분권, 기초자치단체 차등분권이고 그다음에 기구정원 조례. 이 기구정원은 법령으로서 이래 묶어놓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요즘은. 영국이나 우리 단방제 국가를 예를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 단방제 국가하고 연방제 국가는 국가가 내부적으로 국가가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연합해서 연방 정부를 만드는 게 연방제고 그러니까 주권이 공유돼 있죠. 여러 주정부가 공유하고 있는 국가고 단방제는 딱 하나 정부의 모든 주권이 집중돼 있는 나라가 이제 단방제인데 이런 단방제 국가에서는 이런 그 기구 정원에 대해서 법령으로서 이게 다 통제하는 국가가 없어요. 우리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응? 단방제 국가에서. 이걸 조례로 넘기는 작업을 대통령도 오케이 사인을 했고 이번 정부에서 시도지사 협의회 의장이 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부의장이거든요. 오케이 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어젠다를 올리기로 합의를 했고 그걸 통해서 다 조례로 넘기고로 오케이 사인을 받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 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아닙니까? 그 가서 지속적으로 행안부 공무원들의 그 보고를 받아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한테 이거 너무 아마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 이게 기구 정원 이게 폭정해서 난리 납니다. 제주도 보십시오. 제주도 2006년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공무원 수가 기구 정원이 40%나 늘었습니다. 아니, 그래, 나중에 뭐 허위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다른 자치단체도 다 그만큼 늘었어요. 근데 제주도만 마치 늘은 것처럼 보고를 하니까 이상민 장관이 그동안에 뭐 자치에 대해서 압니까? 이분이 뭐 판사했는 분인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하는 게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이건 말이야 시도지사들이 내 모른다고 그냥 막 하면 된다고 물에 붙이고 이건 거구만 이렇게 딱 판단하고는 이거는 빼고 3급 국장원 설치를 조례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장 하던 그 이철우 지사가 지금 불타고 엄청 돋아 있어요. 야 이건 뭐 대통령이 말이야 지방 분권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대단히 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결정적일 때 다 아젠다로 다 빼버리니까 힘 빠졌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그 처음부터 그걸 철석같이 믿으시고 제가 권한이양 특별법 이걸로 추진하라고 그랬잖아요. 특별법으로 딱 못을 박아야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그 말로 구두상으로 약속 가지고는 안 된다. 기구정원 이런 것들은 하여튼 조례로서 가야 된다. 세 가지 성공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 시사점 보면은 남명교식 선생이 강조하는 성과 위주, 실천 위주, 주민자치, 주민총회 위주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를 끌고 가려면은 이게 누가 결단을 내려주고 누구 힘이 필요하냐. 결국에는 우리나라 구조화에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또 한번 보십시오. 지방교육시에 만드는 것도 김대중이요. 제주도와 세종시 만드는 건 노무현이요. 지방소득세 5% 만드는 거 이명박이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시킨 사람은 박근혜요. 그 다음 지방소비세를 25.3%까지 올린 사람은 문재인이요. 그래서 대통령의 공약이든 약속이든 의지든 이것들이 영향을 크게 미치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중앙지방 관계에서요. 저는 지방 고위공무원 인사교류가 한몫했다고 봅니다. 행안부를 아무리 욕해도요. 행안부는 이런 의도는 안 했겠지. 행안부는 자기들 인사 숨통 열기 위해서 고위직들을 시도 부단체장이나 시도 기조실장하고 교류했겠지만 남겨놓고 아직도 여전히 남겨놓고 싶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데 기여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또 내려갈 걸 생각해서 그렇게 요새도 만나보면은 지방 분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좀 깨어 있어요. 예, 행안부 공무원들이 제일 깨어 있습니다. 제일 막혀 있는 데가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 제가 아까 우리 김영기 교수님 말씀하신데 지방행정연구원장 할 때도요. 기재부 상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말을 경청을 하지 않습니다. 경청을. 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뭐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고민하다가 방법이 없다. 자주 만나고 자주 찾아가고 그래서 이제 기재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뭐 가서 이야기하니까 좀 우호적이던데 형님 우호적이라는 이야기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 한여름에 막 야근할 때 예산 때문에 막 야근하고 힘들 때 씨앗이 된 수박을 한 대덩거리 가서 쪼개어 드리고 막 그 성의를 보여달라 하더라고. 그런 것도 하고 온갖 거 다 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들리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제 삐가리 눈물처럼 이렇게 선물 주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하던데 이 사람 결국에 이제 이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던데 아까 인사교류처럼 제가 마지막에는 여러분도 아실 텐데 그 구윤철 그 국무조정실장 그 장관 하신 분 그분이 이제 제 대학원 동기인데 그분한테 이야기했더니 야, 내가 밑에 사람 지시해 보니까 따끈하게 굳어갖고 지방자치 안 된다는 거야. 지방의 연구원 그 지방자치단체를 그 논리 개발하는 국책 연구기관이잖아. 안 된다는 거야. 지방에 돈을 더 준다? 그거는 뭐 엉덩이에 돌잡이 있는 거다.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구윤철장 그 당시는 차관인데 불러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돈을 1년에 한 20억씩만 주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떻게 투명하게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다 분석해가 내가 보여줄 테니까 돈 줘봐라. 그 구인철 그때 차관이 국장 밑에 급을 다 데리고 무더기로 데리고 우리 연구원에 왔어요. 그 우리 연구원 박사들하고 협의를 했어. 그 왜 했냐 보니까 이게 논의를 통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내가 나중에 지시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먹히지. 내가 이야기하니까 예예 그런 거는 다 그냥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이게 인사교류라든지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지. 오로지 기재부의 그 좁은 대롱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재정 원리를 논의하니까 지방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다. 지방에 내려가면 뭔가 다 낭비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생각해야 될 게 많겠죠. 자, 중앙지방협력회의 제가 이게 운영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 기여를 못 해요. 이는 제도 만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지성을 제가 이 주민들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대구 경북 제가 통합할 때도 수기 공론화를 많이 진행해 봤는데 주민들이 다 똑똑합니다. 주민들이 생각보다 똑똑해요.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이 전혀 안 먹힙니다. 주민들한테. 안 먹혀요. 주민들이 더 똑똑하다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노벨상 받을 후보 정도의 똑똑한 사람 한 사람하고 경제 전문가 한 사람하고 30명 무지랭이하고 모아가고 주식 투자시키면은 무지랭이 30명이 항상 이긴다 그러잖아요. 수익률이 더 높대요. 이게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우리가 예를 많이 드는 건데 주민들 이게 집단 지성이 무시할 수 없어요. 전문가들 뺨칩니다. 토론해 보면은. 이제 문제는 주민들의 집단 지성을 잘 이끌어낼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걸 정책화시키는 또 중간 다리 역할이 중요하지. 공무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데 지금 제가 해보니 그렇습니다. 주민들 문제 제기를 제가 들어보니 그 대구 경북 통합할 때도 그 주민들 그 아이디어에서 많이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냈죠. 그래 대안인데 중앙정부에서 마지막에 이제 의지를 안 보이니까 틀어졌는데 뭐 대안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뭐 빠져나갈 대안을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어때 경험을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 유민봉 사무총장이 국회의원 출신 아닙니까? 그다음 청와대 수석까지 했는데 그분이 이제 딱 그 중요성을 알고 제보고 그때 경험을 정리해 놓자. 정리해 놔가지고 앞으로도 어떤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효과를 주고 어떤 재정 지원을 터주면은 이게 해결될 수 있을지를 정리를 해라.
그래야 앞으로 대선 후보 중에서 그런데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딱 주면은 바로 정책화시킬 수 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때 주민 집단 지성을 많이 활용함으로 인해서 대안을 많이 가다듬고 따듬고 실천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게 우리 남명 선생님이 말씀하는 실천 가능한 대안을 찾는 데 있어서 저는 주민들 집단 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그리고 우리 김영기 교수님께서도 지역 비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하셨는데 처음에 저는 그거 만들면은 진주시에서 주로 만들 텐데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사회에서 만드는 그 비전을 얼마나 수용할지 반영할지 걱정을 했는데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 우리가 비전을 시민사회에서 주도해서 비전을 만들면 우리는 50년 후 100년 후 비전을 만들면 돼요. 그런 장기 비전을 만들면은 시장은 4년짜리 시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장기 비전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4년짜리, 10년짜리 비전을 만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4년짜리, 10년짜리 비전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런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어떻게 보면 침해할 수도 있어. 근데 먼 미래의 비전을 우리가 합의를 거치고 집단지성을 동원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하나의 방향이 되고 지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누가 오든 간에 그 지침을 크게 흩틀지 않으면서 그 지침에 일관된 방향대로 뭔가 비전을 만들어 가다 보면은 이제 100년 후에는 우리 그 생각했던 비전이 달성될 수도 있는 거죠. 그처럼 시민들이 깨어 있으면은 저는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고 또 시민들이 깨어 있다는 거는 국회의원들한테 엄청난 압박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다른 거는 들어야 하지 않아요. 자기 밥그릇이 중요하잖아요. 밥그릇을 쥐고 있는 주민들이 깨어 있다.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똘똘 뭉쳐 있다. 나중에 투표해서 심판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이유를 대든 성사시키죠. 그걸 우리가 기대해요. 그게 주민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죠. 내가 지방자치가 나갈 방향이나 우리가 출구를 찾아야 돼. 지금 암울하지 않습니까? 뭐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행정분권 외에는. 행정분권에서도 기관이임 사무 이런 거는 전혀 뭐 손톱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암울한 터널에 갇혀 있는데 그 출구는 저는 우리 남명 선생이 제안한 주의론이라고 봅니다. 주의론. 이게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주기론, 주리론, 주의론 개야 뭐가 좀 달라 보이지. 뭐 한마디로 말해보라 그러면은 뭐 다른 뭐 어려운 용어 쓰면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또 먹히지도 않고.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게 너무 용기를 냈납시고 주의론을 제안했는데 또 제 의견이 조금 무리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또 조금 아이디어를 섞고 보태고 하다 보면 좀 다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토론, 뭐 의견이나 질문을 좀 주십시오. 저도 오늘 좀 배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제가